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일명 초품아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를 의미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대개는 주변 시세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 초품아라는 타이틀을 포기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방배 5구역인데요. 교육시설 부지에 초등학교 대신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이미 인근에 3개의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금 기존 초, 중, 고등학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교된 학교 중 350여 곳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교된 학교는 인구 감소 지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가치가 크지 않아서 매수인을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교를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인근에 이미 도서관이나 전시관, 경로시설 등이 있어서 그렇게 참신한 대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마저 없어진 지역은 이미 인구 소멸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현실 아닐까요? 5월 9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인지 최근 다시 밀을 비롯한 농작물 가격들이 폭등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밀 가격은 지금 60%가량 폭등했고 예. 설탕 가격은 201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설탕 관련주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설탕 가격이 지금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또 이맘때가 되면 이제 식량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밀 가격의 폭등, 설탕 가격의 폭등 같은 뭐 오늘은 농작물 관련 산업 그 중에서도 종자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밀 가격 뭐 얘기하면서 밀에 대해서는 한번 다룬 적이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종자 산업 씨앗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종자 산업의 시장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글로벌 종자 산업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 종자 산업 그러면 간단히 씨앗을 판매하는 산업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죠? 맞습니다. 씨앗은 예전에 농부가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땅과 농부가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농부들은 씨앗을 베고 자고 또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을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종자 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예.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산업인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또 한 번 새삼 느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국가 안보와도 관련된 그럴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자 산업 같은 경우에 2020년 현재 기준 글로벌 종자 산업의 규모는 직접적인 종자 시장 규모가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8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 근데 연간 산업까지 다 포함하면 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3조 1,160억 원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갖고 있는데 참고로 2022년 글로벌 랜드 플래시 반도체 시장 규모가 604억 900만 달러, 79조 8천억. 예? 종자 산업보다 작아요. 아니 씨앗 산업이 랜드 프레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요? 더 커요. 와. 이걸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게다가 종자 산업 같은 경우는 매년 4-5%씩 성장하는 지금도 규모가 큰데 성장도 매년 4-5%씩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죠. 대단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도 잘 모르고 성장률도 좋고 시장 규모도 크다면 이거 블루오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종자 산업은 후발주자들, 특히 또 개발도상국들은 마치 반도체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감히 시장에 뛰어들거나 경쟁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산업
산업이기도 합니다. 종자 산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만 일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씨앗은 자연의 산물인데 과실 나오면 저절로 생기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개발도상국들은 엄두도 못 내고 반도체 시장보다 클 수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땅은 개발도상국이 더 좋을 텐데 더 오염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씨앗은 더 이상 자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건 옛날 말입니다.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GMO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등장한 이후부터 씨앗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의 산물이나 축복이 아니고요. 글로벌 대기업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지적 재산권의 대부분을 매년 우리 돈으로 1조 2조 원에 가까운 거금을 1조에서 2조 원 가까운 거금을 R&D 비용, 연구 개발 비용으로 예. 쓰고 있는 소수의 공룡 기업들이 갖고 있고요. 이 지적 재산권을 이 소수의 공룡 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씨앗도 그들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 기업들은 이런 R&D 투자를 하면서 매년 더 많은 지적 재산권을 추가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적 재산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종자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글로벌 종자 산업은 기술과 자본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선두주자와 후발주자의 사이에서 넘을 수 없는 초격차가 존재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선발주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집을 불려가는 규모의 경제를 완성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종자 산업에 뛰어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았는데 점점 그 숫자가 줄은 것 같아요. 계속 줄죠. 네. 사실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종자 산업의 리더라고 하면 예. 빅6라고 했거든요. 빅 6개 식스. 회사를 꼽았는데 지금 글로벌 종자 산업의 리더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빅3라고 해요. 아, 세 개가 또 줄었군요. 합쳐졌죠. 아. 합쳐졌는데 어쨌든 이런 종자 산업의 그 산업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현재 미국, 독일, 중국 이 세 개의 초강대국들이 글로벌 종자 산업에서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정말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돈과 기술은 차지하더라도 특정 산업에서 반도체 같은 특정 산업에서 만약에 미국, 중국과 싸워서 이긴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미국, 독일, 중국과 싸워서 주도권을 뺏는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국제 정치 구도를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예를 좀 들어보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우리도 종자 산업을 육성해야겠다라고 예. 해서 이른바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6,700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도 글로벌 종자 산업의 한 축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글로벌 종자 산업 대기업들은 매년 우리 돈으로 R&D 비용으로 1조에서 2조를 써요. 근데 우리는 5년에 6,700억 쓴다고요? 아유. 사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건 맞으나 네.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이미 규모와 격차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과 경쟁이 안 된다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예. 그 말처럼 지금 2017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좀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은 농부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씨앗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외국 회사에 로열티를 주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파는 씨앗을 수입해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골든시드 프로젝트 흐지부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자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100억 원이 넘고요. 야, 로얄티만요. 예, 종자 수입은 수출액의 2배가 넘어서 작년에만 7,003만 달러, 7,703만 달러. 예.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하면 1,018억 3,300만 원의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습니다. 아하. 여기서 1,000억대의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와요. 예. 씨앗에. 그러니까 매년 1,000억 원대의 돈을 해외에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양고추가 좋은 예거든요. 예. 청양고추가 우리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 소유라는 건 아시죠? 알고 있죠. IMF 때 우리나라 종묘 회사들이 전부 망하다 보니까 네. 외국 회사들이 그거 다 인수해서 이 청양고추 먹을 때도 우리가 로얄티 내는 거잖아요. 로열티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국내 판권은 가져왔어요? 국내 다행이네요.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 사실은 돈을 일부 지불하긴 하지만 매번 고추 한 개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그렇게는 아니고. 네, 근데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1983년에 유일웅 박사가 제주 고추와 태국 고추를 교배시켜서 예. 경상북도 청송군과 양양군에서 재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일종의 새로운 품종의 고추인데 아. 유일웅 박사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예.
청양고추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 청송의 청 그리고 양양의 양. 그러니까 청양고추를 실험 재배했던 곳 두 지역에 이름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후 종자회사인 중앙종묘가 이 청양고추의 권리를 얻어서 씨앗을 판매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중앙종묘가 멕시코의 종자회사였던 세미니스라는 회사에 인수됩니다. 예. 그러면서 세미니스 코리아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양고추의 소유권은 멕시코의 세미니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 세미니스가 미국의 몬산토에 또 인수됩니다. 그러면서 청양고추가 몬산토 소유가 돼요. 그리고 2018년에 독일의 바이엘이 또 몬산토를 인수합니다. 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조 2,500억을 주고 예.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청양고추는 멕시코, 미국을 거쳐서 이제 독일의 바이엘의 소유가 됐고 우리가 청양고추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독일 바이엘이 웃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반도체 만드는 아까 반도체라고 종자산업이랑 비교를 했으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SK 하이닉스의 어제 시가총액을 제가 보니까 64조 5,738억 원이더라고요. 예.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했을 때 87조 줬거든요. 야. 시장 규모가 확 낸드 늘어나네요. 플래시 시장보다 크고 예. 또 인수합병을 할 때도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 인수합병은 참고로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바이엘 말씀하셨는데 바이엘은 우리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 그 바이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제약회사가 왜 큰 돈을 들여서 종자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던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게 이유입니다. 예. 제약회사니까. 아 그래요? 네. 제약회사는 사람이 먹는 약도 개발하지만 병충해를 잡는 농약도 만듭니다. 그리고 농약 판매 사업도 하고요. 현재 글로벌 종자산업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엘 같은 경우도 농약을 만들어 왔고 또 바이엘이 인수했던 몬산토 역시 예. 농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이엘의 뒤를 쫓고 있는 3위 회사가 신젠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예. 이 신젠타는 지난 2000년에 스위스의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와 네. 코로나 백신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영국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농업 부분 사업을 합병해서 탄생시킨 새로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게 지금 글로벌 종묘 산업의 3위 신젠타예요. 네. 그러니까 노바티스와 아스트라가 이 신젠타를 만든 이유도 글로벌 종자 산업과 더불어 글로벌 농약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젠타는 글로벌 종자 시장, 씨앗 시장에서는 3위지만 글로벌 농약 시장에서는 1위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건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한 게 신젠타와도 관련이 있어요. 원래 몬산토는 신젠타와의 합병을 추진했어요. 예. 지금 글로벌 그 종묘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다우듀퐁이거든요. 예. 다우듀퐁이 2015년에 세계적인 이 화학회사 두 곳이 합병을 발표하면서 초거대 화학회사가 탄생했죠. 예. 그러면서 이 몬산토라든지 몬산토 같은 선두주자 혹은 뭐 바이엘 같은 후발주자 모두 다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예. 인수합병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 속에서 몬산토가 신젠타와 합병을 얘기했는데 신젠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글로벌 농약 부분의 1위, 우리가 종묘 부분의 1위, 예. 종자 부분 1위니까 1위와 1위가 합쳐져서 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제를 만들자. 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신젠타가 거절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처음에는 왜 협상이 잘 안 되지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협상이 결렬된 그날 알았어요. 뭔데요? 중국의 캠차이나가 신젠타와 인수합병 논의에 그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젠타에 이미 중국의 캠차이나가 중국 회사가 먼저 손을 내민 거였죠.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캠차이나가 결국 56조 8,460억을 주고 신젠타를 품에 안게 됐고요. 반대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이 몬산토 같은 경우에 이거 우리도 지금 위기감을 느끼니까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면서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예. 그때 독일의 바이엘이 손을 내밉니다. 바이엘이 신젠타에 이어서 전 세계 농약 시장 점유율 17%로 글로벌 시장 2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록 1위와 1위가 결합되지 못해도 1위와 2위가 결합하면 이 자체도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글로벌 종자시장 1위와 글로벌 농약시장 2위가 합쳐지는 글로벌 종자산업의 거대 공룡이 탄생을 한 게 바로 지금 바이엘입니다. 그렇군요. 바이엘이 이렇게 종자 회사를 산 첫 번째 이유는 그 몸집 키우기인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몬산토가 갖고 있는 방대한 작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바이엘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탐이 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씨앗은 이제 더 이상 땅에서 혹은 농부가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다. 예. 자연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적재산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지적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게 작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몬산토가 2015년에 바이엘과 인수합병 협상을 할 때 그 당시에 할 때 그 만여 종의 작물 유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유전자 변형 작물 특허의 90% 이상을 몬산토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이 특허의 90%는 이제 모두 바이엘의 소유가 됐고, 네. 동시에 바이엘은 과거에 몬산토가 그랬듯이 유전자 변형 작물 씨앗으로 미국, 중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농부들의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들의 명줄을 가장한다면 명줄을 지는 그런 기업이 되는 동시에 우리 식탁의 먹거리 역시 쥐락펴락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거 소식 전하는 과정에서 미니 문자 메시지에 김영철님이 양양이 아니고 경북 영양입니다. 영양이죠. 제 양양은 고향입니다. 강원도죠. 그렇죠. 예. 제가 발음이 나빴습니다. 예, 발음이 나쁘셨습니다. 원고를 봤더니 제대로 표기해 오셨는데 발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해양 시민은 그럼요. 해양 시민분들 중요하거든요. 원산지가 어디냐, 누가 어디에서 처음에 나왔냐, 이거 그럼요. 가지고 정말 많은 지역들이 다투거든요. 그렇겠죠. 청양 지역도 있잖아요.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 식탁 위에 있는 이 청양고추라든가 우리 배추, 무, 김치 이런 김치는 아니죠. 하여튼 배추, 무 이런 것들은 로열티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배추도 처음엔 로열티를 줘야 됐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참. 배추가 지금 우리가 그 로열티가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사왔죠. 예. 사와서 지금 뭐 불안 배추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사기 위해서 1년에 1,000억 가까이 예.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로열티로 연간 1년에 100억씩 지급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전자 변형 작물은 재배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오. 하지만 유전자 변형 작물이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뭐 아예 먹지 안전하냐?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래요? 널려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한국에 수입 승인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총 1,114만 5천 톤이더라고요. 예. 금액으로는 34억 5천 달러, 4조 5,600억 원 규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114만 5천 톤의 유전자 변형 작물이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이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인간 사람에게 먹는 거는 아마 대부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85%는 사료용으로 씁니다. 사료요? 사료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15%가 식품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대부분에 보면 이게 액상가당이라는 내용물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 액상가당은 대다수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전자 변형 작물을 먹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할 라고 수가 하시는 없는 분이 거네요. 예. 이제 콜라나 이런 청량음료를 드시면 액상가당이 든 음료를 드시면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간접적으로라도 드시게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또 소와 닭, 돼지 같은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콩이나 옥수수 대부분이 또 유전자 변형 작물이거든요. 앞서 85%가 사료용으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국내에 들어오는 85%가 이 사료용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 사료를 먹은 가축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네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IMF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자체 종묘 회사들이 꽤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게 이제 IMF 고비를 못 넘겨서 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 몇 개 선도적인 국내 대기업들이 우리 씨앗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해서 투자도 하고 뭔가 이쪽 분야에 좀 뭐랄까 적극성을 띄었는데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투자하자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글로벌 종자 씨앗의 지적 재산권이 대부분이 너무 공고하군요. 너무 그러니까 강력한 소수의 공룡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이 지적재산권 피해가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토착 작물들이 뭐 애호박이라든가 청양고추라든가 이건 외국에서는 잘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에 유전자를 한 개만 변형해서 지적재산권 특허가 인정돼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산 대두 같은 경우는 네.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알죠. 예. 한국 대두가 건너가서 미국에서 유전자 변형 조금 하고 지금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그걸 심으려면 로열티를 주거나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박대 예. PD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다음 시간에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핵심 구조. 그게 사실 유전자 변형 작물이거든요. 이 유전자 변형 작물이 가져온 경제적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주만에 할 일은 절대 한 주만에 할 얘기가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예, 다음 주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예, 출근입니다. 너무 일상적인데요. 여기에도 뭔가 시사점이 있나 보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아마 황금 연휴 때문에 출근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숨 지었던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그 직장 생활 했었을 때 보면 뭐 지금도 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정시 출근인 직장을 다녔거든요. 네네. 그때 연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맞습니다. 출근하기 싫었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원고를 썼습니다. 예. 자, 출근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직장인이라면 애증의 대상이 바로 이 출근이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할 때는 또 그렇게 출근을 하고 싶지만 또 취업을 하고 나면 생각만 해도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키워드인데 사실 이 출근을 둘러싸고 많은 경제 영역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출근이란 것 자체가 우리는 어쩌면 인류가 역사 내내 해왔던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경제적으로 발명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출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제적 현상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출근이 바꾼 과거와 미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출근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오늘 그 얘기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에 미국 경제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식이 매일 은행이 망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이 망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출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망하는 은행은 주로 지방은행인데요.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주도 많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지방은행이 발달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은행들이 주로 예금을 받아서 굴리는 방법이 지역 내 도시에 짓는 오피스 빌딩에 빌려주는 겁니다. 미국 내 오피스 대출 시장의 70%가 지방은행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JP 모건 같이 우리도 들어본 대형 은행들은 주로 뭐 개인이나 기업, 뭐 주택 대출에 집중을 할 때 지방은행은 이 오피스 시장에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를 못 받아서 이자도 못 갚는 이런 오피스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무너진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런데 오피스랑 은행 관계는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오피스랑 출근은 무슨 관계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출근의 변화입니다. 예. 눈여겨볼 수치가요. 미국의 오피스 점유율인데요. 그러니까 한 오피스 사무실 안에 직원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측정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코로나 직전에는 다들 출근을 했으니까 예. 100%였는데 거의 예. 팬데믹 때 이게 2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거는 뭐 충분히 납득이 가죠. 우리도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그렇긴 했으니까요. 하죠. 그런데 지난해에도부터 미국 엔데믹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점유율 수치가 주요 도시는 여전히 50%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인 사무실의 절반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사무실이 넓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실이 생겨서 오피스 빌딩이 파산하고 그게 은행 위기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출근의 종말이 오피스의 종말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근데 갑자기 궁극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데 아직 미국인들은 출근 안 하는 거죠? 재택근무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다 거의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요. IT 기업들마저도. 그런데 미국에서도 자세히 보면 업종별로 물론 이 비율이 차이는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은행, 증권 같이 돈을 다루는 예민한 업종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근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은 당연히 재택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출근의 종말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IT 업계 그리고 전문직들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예. 이들이 이제 재택근무, 그러니까 출근의 종말을 이끄는 건데 미국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IT 업계의 67% 거의 3분의 2가 여전히 재택근무 혹은 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변호사나 회계사 절반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소득 직종들이 도심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사무실을 쓰는데 이들이 출근이란 걸 점점 안 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게 샌프란시스코라는 서부에 있는 큰 도시인데요. 예. 빅테크 열풍,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이 주변에 있죠. 그래서 최대 수혜자였는데 한때 2억 달러였던 빌딩이 요즘엔 5분의 1 토막이 됐다고 해요. 아하. 공실이 뭐 70%가 넘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출근 문화가 바뀌면서 도시의 흥망도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많을 텐데 요즘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그럼 거의 출근 안 하나요? 요즘에 한국 IT 기업들도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노조가 결성이 됐는데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재택근무 유지라고 할 정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외 상당수 IT 기업들이 학교 사무실로 돌아오거나 혹은 최소한 부분 재택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일 출근, 이틀 집에서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것마저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가능하면 전일 출근을 해라. 예.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한국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렇군요. 뭐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랑 더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네. 일본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출근을 시키고 있고 또 IT 기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아니 왜 한국과 일본은 다 이렇게 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데 미국은 그쵸? 그러니까요. 왜 미국은 유독 그렇게 출근을 안 할까? 출근이 사라지고 있을까? 예.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집의 차이입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생각하면 딱 예. 미국 영화 같은 거 떠올리면 집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 있죠. 단독 주택에 약간의 앞마당이 있고 그쵸. 뭐 이런 거요. 잔디 깎는 기계 예, 이렇게 예. 있고 앞에 차 여러 대 댈 수 있고 그렇죠. 여전히 미국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이 넓습니다. 음. 미국은 1인당 주거 면적이 65제곱미터 정도인데요. 이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인 평으로 바꾸면 20평 정도입니다. 1인당 20평이요? 네, 1가구가 아니라 1인당이죠. 예. 한국에서는 한 가구가 20평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인 가구로 치면 60평짜리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뭐 2층 집 이런 거 생각하면 마당도 있고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은 1인당 주거 면적이 10평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절반 수준인 거죠. 근데 3인 가구면 30평 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건데 미국은 이렇게 집이 넓고 또 쾌적하니까 한쪽에 사무실 만들어 놓고 일하기도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집에서 다들 재택근무하면 집안일하기도 힘들고 집도 좁고 네. 사무 공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출근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생각했던 그 미국의 교외 주택가가 예.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아파트니까 도심 한가운데 주로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출근을 하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출근은 힘든데 집에 사무실을 차리긴 좋고 그러니까 출근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요즘 미국 분위기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저희 집 근처 인근 호텔을 봤더니 호텔로 출근하라는 무슨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 문구 같은 네.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출근해도 집 가까이에 있는 자기만의 사무실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출근을 조금이라도 대체하려는 시도로 공유 오피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보통은 그냥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빌려서 쓰는 아니면 조그마한 스타트업이 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번듯한 사무실이 있는 기업이 공유 오피스를 임차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뭐 이것도 출근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주려는 대책인데요. 예를 들면 강북에 사는 직원들이 강남까지 출근을 하려면 예. 1시간 정도는 지하철이나 교통정체에 갇혀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대신 오피스 공간을 강북 지역에 빌려서 그쪽으로 출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출근 시간이 확 줄어들으니까 그 공간에서 몇 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쩌면은 집은 좁고 또 출근은 힘든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비싸서 집에 가까이 못 살잖아, 도심에. 그런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옥철 한번 타보신 분들은 네. 이걸 타고 회사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땀도 식히고 그쵸. 뭐 하려면 한 1시간 가까이는 그쵸. 거치 뭐 업무 못 보는데. 커피 한 잔도 하고 좀 맞아요. 땀도 식혀야 되고 네. 30, 40분 금방 감죠. 맞아요. 그러니까 출근길 고생하면서 장거리 그 출근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출근이라는 알게 보니까 안 보이는 비용이었던 거예요. 예. 생산성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장거리 출근이 정말 많은 면에서 큰 비용을 초래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또 할 수 있는 게 김포 골드라인 문제도 사실 출근 문제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너무 높은 혼잡률 때문에 화제가 되었었죠. 뭐 승객들이 실신까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김포 골병 라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다들 생각하는 게 아니 그러면 전차를 확 늘리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뭐냐면요. 김포 골드라인을 지을 때 하루 예상 이용객이 한 8만 9천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요를 예상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난리가 났다는 건 이용객이 엄청 많나 보다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 수치를 넘긴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예상된 수요만큼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쪽으로만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은 그냥 출근 퇴근 전용 골드라인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타니까 이 혼잡률이 한쪽으로만 몰리고 그 객차는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된다. 반대편은 거죠. 텅텅 비고. 반대편은 텅텅 비어 있는 예.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는 분들이 2호선을 보면 예. 탈 때 뭐 어느 방향으로 해도 사람이 그냥 적당히 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이런 출근 문제가 크다 보니까 한쪽만 차 있고 예. 그렇다고 객차를 늘리면 낮에는 텅텅 비어 있고 반대편은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근이라는 걸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도시 인프라를 설계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출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 설계마저도 출근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출퇴근 시간대 신분당선 몇 번 타봤는데 네. 야 거기도 이 김포라인 못지않게 만만치 맞습니다.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납니다. 출근이 어찌 보면 발명일 수 있다라는 표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된 출퇴근하는 거 인류가 언제부터 이런 출퇴근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 그 지옥철을 타고 가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죠. 우리는 맞아요. 언제부터 이러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출근이란 것 자체가 발명됐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예. 황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에 철도가 발명되면서 이 출근이란 것도 탄생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인류의 대부분 90%, 95% 이상이 농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은 주로 경작지 주변에 그냥 살거나 넓게 봐도 그냥 마을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 문 열고 나가면 그냥 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출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럼요. 지금 같은 의미랑은 좀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집과 일터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 앞이 그냥 일터였는데 이제는 집과 주거지가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고 일하는 곳이 도심이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긴 게 철도의 발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시 바깥에 살고 일터는 안에 있고 또 소비지는 다른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근과 퇴근이라는 게 1시간, 2시간이 되는 중노동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통의 발전, 산업의 변화가 이 출근이란 걸 낳았고 또 출근의 탄생이 또 교통 발전에도 엄청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관에서 일했을 때 그 산업단지 만드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궁금했어요. 네. 산업단지는 누가 처음 발명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영국에서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초창기에는 집하고 공장을 바로 앞에 줬대요. 네. 왜냐하면 농민들이 옛날에 그냥 쟁기 들고 나가면 바로 그쵸. 일터에 나서 예, 일할 예.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공장을 집 바로 앞에
앞에 놔뒀더니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공장 매연이 집으로 다 넘어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도시 주민들이 오히려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일터를 좀 집에서 멀리 좀 분리해달라, 네. 떨어뜨려달라. 네. 그래서 별도의 산업단지가 멀리 조성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차 놔주고 도로 놔줘야 되니까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출퇴근이 그 즈음해서 그쵸. 발명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후에 많은 문학 소설 같은 네. 거나 여행기나 에세이를 보면 이 출근이라는 게 신문물이었던 거예요. 아. 너무 낭만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집은 멀리 있고 예. 일터는 밖에 있으니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직장 사람들과 집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독립이 되니까 당시에는 오히려 이게 신문물이고 예. 선진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아.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딱딱 맞는 기차 시간표 이런 것도 출근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확한 시간관념 그리고 발전된 도시 인프라가 사실은 출근 덕분에 생긴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경제 발전으로 생긴 발명품 출근. 네. 그러면 최근 재택근무나 공유 오피스 도입 같은 건 다시 출근의 뭐 소멸 이런 걸 전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출근이 마구마구 늘어났다가 이제 출근이 소멸해가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산업화 시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와 산업 지역을 분리하는 게 중요한 미션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선진국 같은 곳에서 도시 안에 이런 주거, 오피스, 상업을 분리하지 말고 섞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별로 분리하는 걸 존을 나눈다. 그러니까 구역을 나눈다 해서 조닝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도시계획학에서. 그런데 이게 근대 도시의 상징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쾌적한 도시. 예. 그런데 이제는 이걸 다시 한 건물에 다 집어넣고 뭐 1층은 상가, 2, 3층은 오피스, 위에는 집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직주 근접의 시대로 돌아가는 트렌드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 공실들도 네. 거기에 주거지를 짓자는 얘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출근하는 옛날 농민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그렇네요. 돌아갈 수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근할 때 고생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혹하긴 한데 네. 이건 또 어떤 사회 문제를 또 야기할지 아니면 잘 해결할지 뭐 앞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진진한 키워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넥스트의 도시인입니다. 오늘 출근에 대해서 배워봐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